45층. 회의실의 에어컨은 항상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었고 그 차가운 공기는 안에 있는 사람들의 냉철한 계산과 어우러져 묘한 긴장감을 조성했다. 이서윤은 마호가니 원목으로 만든 긴 테이블의 가장 끝자리에 앉아 검은 가죽 노트 위에 가볍게 손가락을 얹고 있었다. 몇 분마다 넥타이를 고쳐매며 불안해하는 임원들과 달리 그녀의 자세는 고닫고 호흡은 일정했으며 어떠한 불안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이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직원들의 생계보다는 자신의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자들에 의해 회사의 운명이 결정되는 전장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회의실을 훑으며 서류를 정리하는 사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포착했다. 육중한 유리문이 열리고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은 무리가 들어왔는데 그들의 선두에는 즉각적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남자가 있었다. 버텍스 홀딩스의 아시아 대표인 줄리안 강은 실패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 특유의 거만한 태도로 걸어 들어왔다. 날카로운 이목구비와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카락은 마치 새로운 신하들을 사열하는 왕처럼 회의실을 둘러보는 그의 입가에 걸린 오만한 미소에 가려져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거나 악수를 청하지 않고 그저 비싼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쾅 소리가 나도록 던져놓아 모두를 움찔하게 만들었다. 뒤이어 찾아온 침묵은 숨이 막힐 듯했고 줄리안이 초대를 기다리지도 않고 의자를 빼내 앉는 소리에 의해서만 깨졌다. 초반의 소개는 예의 바른 교류라기보다는 자격 증명을 과시하는 자리에 가까웠으며 상대편 팀원들은 저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에서 받은 학위를 강조했다. 서윤의 차례가 되었을 때 이사는 그녀를 법무팀장으로 소개하며 그녀의 실무 능력과 수년간의 헌신을 칭찬하려 애썼다. 하지만 줄리아는 코웃음을 치며 말을 끊었고 미리 요청해 두었던 인사 파일을 넘기며 그녀의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그토록 낮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이 거래에 관련된 복잡한 국제법을 이해나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그녀가 메인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자신의 팀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녀를 변호해 주기는커녕 회사의 비겁한 임원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외국 투자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줄리안에게 재빨리 사과했다. 사장은 서윤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벽쪽 구석에 있는 작은 의자로 옮기라고 눈짓을 보냈고 이는 사실상 그녀를 단순한 참관인으로 강등시키는 처사였다. 서윤은 천천히 일어났고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줄리안의 승리감에 도취된 비웃음을 무시한 채 물건을 챙기면서도 표정은 여전히 무심하게 유지했다. 그녀는 품위 있게 구석으로 걸어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지만 내면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노트를 펼쳤고 펜을 종이 위에 올린 채 그들의 모든 단어를 기록할 준비를 마쳤다. 회의는 줄리안이 대화를 주도하며 전문 용어와 빠른 말투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는 두꺼운 제본 문서를 던지며 실사를 진행하기 위해 즉시 서명해야 하는 표준 계약서라고 주장했다. 서윤은 상사들이 대화의 속도나 기술적인 용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끄러워 맹목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구석에서 지켜보았다. 그들은 자본에 대한 약속에 눈이 멀고 줄리안의 화려한 배경에 위축되어 회사 자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질문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열등감에 기인한 무능력의 처참한 전시였고 서윤은 방 안에서 실제로 경청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화면에서 프레젠테이션이 계속되던 중 줄리안은 특정 책임 조항에 대한 질문을 사수한 것인 양손을 저으며 무시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서윤의 눈이 가늘어졌고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짜증 섞인 표정의 순간적인 변화를 포착했다. 그녀는 노트에 해당 조항 번호와 페이지 참조를 적고 정밀한 필치로 2번 밑줄을 그었다. 테이블에 앉은 남자들이 줄리안의 거만한 농담에 억지로 웃음을 터뜨리느라 바쁜 동안
서윤은 이미 머릿속으로 거래의 구조를 해부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구석으로 밀어냄으로써 입을 다물게 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그녀에게 그들의 갑옷에 난 균열을 볼 수 있는 완벽한 관찰 지점을 제공한 셈이었다. 오후에 햇살이 회의실 블라인드 사이로 길게 늘어지며 지친 임원들의 얼굴에 그늘을 드리웠지만 줄리안 강은 마치 이제 막 하루를 시작한 사람처럼 활력이 넘쳤다. 그는 테이블 중앙에 놓인 생수병을 집어들고 여유롭게 목을 축이며 상대방이 서류의 엄청난 분량에 압도당하는 모습을 즐기는 듯했다. 회사의 법무팀 변호사들은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아내며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 찬 계약서를 필사적으로 훑어보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줄리아는 교묘하게 시간을 확인하는 제스처를 취하며 다음 일정이 있다는 핑계로 검토 시간을 단축하도록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었고 그 전략은 조급한 사장에게 완벽하게 먹혀 들어가고 있었다. 줄리아는 통상적인 비즈니스 용어가 아닌 난해하고 모호한 법률적 개념들을 쉴 새 없이 쏟아내며 회의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해버렸다. 그는 투자금 회수 조건에 대한 복잡한 조항을 설명하면서 상대방이 질문할 틈조차 주지 않고 빠른 속도로 페이지를 넘기도록 유도했다. 회사의 수석 변호사가 독소 조항으로 의심되는 문구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줄리아는 즉시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끊어버렸다. 그는 이것이 뉴욕 금융계에서 통용되는 표준 양식이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 기업의 수준이 글로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증거라고 매도하며 변호사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사장은 붉게 상기된 얼굴로 변호사에게 눈치를 주며 더 이상 쓸데없는 질문으로 귀한 파트너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다그쳤다. 그는 회사가 당장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 투자가 얼마나 절실한지 강조하며 실무진의 신중함이 오히려 회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사장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계약 체결 후 발표될 투자 유치 성공 기사와 그로 인해 상승할 주가에 대한 환상만이 가득 차 있어 계약서 곳곳에 숨겨진 함정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다. 경영진의 이러한 무사안이란 태도는 협상 테이블을 지키고 있는 실무진들의 의욕을 꺾어놓기에 충분했고 회의실의 공기는 점점 더 패배감으로 짙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이서윤은 특정 자산 담보 설정에 관한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가 파악하기로 해당 문구대로라면 투자가 실행되기도 전에 회사의 알짜배기 부동산 소유권이 투자자에게 넘어갈 위험이 다분해 보였는데 이는 명백한 불평등 계약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잠시 휴식 시간이 선언되었을 때 조심스럽게 사장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건넸다. 그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해당 조항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독소 조항을 수정하기 전까지는 서명을 미루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조언했다. 하지만 사장은 서윤의 충심 어린 조언을 듣자마자 경멸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그는 명문대 출신의 변호사들도 가만히 있는데 고작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가 전부인 네가 뭘 안다고 나서냐며 그녀의 말을 묵살해버렸다. 사장의 목소리가 컸던 탓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줄리아는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서윤을 비웃었다. 줄리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비서가 사장님께 법률 조언까지 하는 회사는 처음 본다고 비꼬았고 그 말에 임원들은 줄리안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 웃음을 터뜨렸다. 모멸감이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들었지만 서윤은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녀는 사장과 임원들이 자신의 경고를 무시함으로써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눈앞의 이익과 허울 좋은 권위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볼 능력을 상실했으므로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난국을 타개해야만 했다. 서윤은 눈앞에 놓인 수많은 서류 더미를
다시 한번 응시했는데 이제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그녀가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복잡한 퍼즐처럼 보였다. 회의가 끝나고 줄리안 강은 내일 오전까지 최종 서명을 하지 않으면 투자를 철회하고 다른 경쟁사로 넘어가겠다는 최후 통첩을 날리고 유유히 사라졌다. 직원들이 하나둘 짐을 챙겨 퇴근 준비를 서두르는 동안 서윤은 책상 정리를 하는 척하며 모두가 떠나기를 기다렸다. 텅 빈 회의실의 정막이 찾아오자 그녀는 굳게 닫힌 블라인드를 걷어 올리고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 밤이 지나면 회사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기에 그녀는 오늘 밤 이곳에 남아 그들이 간과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도시의 소음이 잦아들고 거대한 빌딩 숲이 잠든 깊은 밤이었지만 45층 회의실의 불빛은 여전히 꺼질 줄을 몰랐다. 이서윤은 마치 요새를 구축하듯 자신의 주위에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와 부속 서류들을 쌓아놓고 그 속에 파묻혀 있었다. 중앙 냉난방 시스템이 가동을 멈춘 사무실의 공기는 서늘하게 식어 있었지만 그녀의 입에는 식은땀이 맺혀 흘러내리고 있었다. 동료들이 모두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는 오직 종이를 넘기는 사각거리는 소리와 그녀의 불규칙한 숨소리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문장 속에 숨겨진 의도와 기만을 찾아내기 위해 활자 하나하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 잔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카페인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위장은 쓰라린 통증을 호소해왔다. 하지만 서윤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자신의 눈앞에 놓인 이 거대한 기만의 덩어리가 가져올 재앙이 더 두려웠기에 잠시도 쉴 수가 없었다.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사들이 며칠 밤을 새워도 찾아내지 못했던, 아니 찾으려 하지 않았던 진실을 고졸 출신의 법무팀장이 찾아내겠다는 것은 어쩌면 무모한 도전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절박함이 있었고 화려한 스펙 대신 현장에서 구르며 체득한 동물적인 감각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줄리안 강이 던져주고 간 계약서는 겉보기에는 완벽한 법률적 논리로 무장한 철옹성처럼 보였지만 서윤의 눈에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흐름이 감지되었다. 특히 본 계약서와 연결된 수십 개의 부속 합의서들은 서로 교묘하게 얽혀 있어 하나의 조항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서들을 수십 번씩 교차 검증해야만 했다. 그녀는 붉은 펜을 들고 의심스러운 조항들의 밑줄을 긋고 메모를 남기며 상대방이 쳐놓은 거미줄 같은 함정들을 하나씩 해체해 나갔다. 그것은 마치 지뢰밭을 맨손으로 기어가는 것과 같은 위험하고 고독한 작업이었지만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시간은 어느덧 새벽 3시를 넘어가고 있었고 극도의 피로감으로 인해 눈앞의 글자들이 춤을 추듯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서윤은 뻑뻑해진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자리에 앉아 정신을 집중했다. 그녀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계약서의 가장 마지막에 첨부된 기술적 정의와 용어 해설을 다루는 방대한 분량의 부록 섹션이었다. 보통의 변호사들이라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 대충 훑어보고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었지만 서윤은 악마가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격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400페이지를 넘어가는 순간 서윤의 시선이 한 문장에 멈췄고 본능적인 경고음이 머릿속에서 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교차 소유권의 청산 및 채무 상환 의무를 정의하는 지극히 기술적이고 건조한 문장이었지만 문맥상 어딘가 이질적인 느낌을 주었다. 서윤은 호흡을 멈추고 해당 문장을 소리내어 천천히 읽어 내려갔고 다시 한번 앞부분의 정의조항과 대조하며 논리적인 흐름을 점검했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고 졸음은 순식간에 달아났으며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려오기 시작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오타나 문법적인 실수가 아니라 계약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논리적 오류였다. 사롱 2페이지에 명시된 채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의 주체를 지정하는 문구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가 뒤바뀌어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문맥상 마땅히 피인수기업인 서윤의 회사가 져야 할 책임이 인수기업인 버텍스 홀딩스의 책임으로 정의되어 있었고 이는 명백한 실수였다. 아마도 버텍스 측 실무진이 과거에 자신들이 피인수 입장이었던 다른 계약서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과정에서 주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둔 것으로 보였다. 서윤은 자신의 발견을 믿을 수가 없어 해당 문장을 수십 번 다시 읽고 또 읽으며 혹시 자신이 잘못 해석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하지만 아무리 다시 봐도 그것은 명백한 오류였으며 계약서 전체의 정의 조항을 따져보아도 그 문장은 버텍스 홀딩스가 모든 빚을 떠안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될 수 없었다. 줄리안 강과 그의 팀이 그토록 자랑하던 아이비리그 출신의 인재들이 만들어낸 완벽한 계약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를 넘어 희극적이기까지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월함에 취해 한국의 중소기업 따위가 이 방대한 영어 계약서의 구석구석을 꼼꼼히 읽어볼 리 없다고 확신하고 방심했던 것이다. 이 오류가 그대로 유지된 채 계약이 체결된다면 서윤의 회사는 채무 불이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버텍스 홀딩스로부터 막대한 위약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 수단을 넘어 상대를 단숨에 제압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핵무기와도 같은 것이었다. 서윤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지만 그것은 기쁨의 미소가 아니라 사냥감이 덫에 걸린 것을 확인한 사냥꾼의 서늘한 미소였다. 그녀는 이 사실을 당장 보고하거나 수정 요청을 하는 대신 이 치명적인 오류를 어떻게 활용할지 냉철하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밤새 어둠 속에 잠겨있던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서윤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 겪었던 수모와 멸시를 떠올렸다.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회의실 구석으로 쫓겨나야 했던 그녀가 이제는 거대 자본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녀는 이 비밀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철저하게 숨기기로 결심했다. 줄리안 강이 자신의 오만함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서 그녀는 기꺼이 침묵의 공모자가 되기로 한 것이다. 아침 7시가 되자 청소 용역 직원들이 출근하여 사무실에 불을 켜고 청소를 시작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은 밤새 어지럽혀진 책상을 정리하고 중요 부분을 체크해둔 계약서 사본을 자신의 개인 금고 깊숙한 곳에 갈무리에 넣었다. 그녀는 화장실로 가서 밤샘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을 씻어내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를 응시했다. 거울 속의 그녀는 어제까지만 해도 무기력한 패배자였지만 지금은 승리를 확신하는 전사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다가올 전투를 준비했다. 잠시 후 출근하기 시작한 직원들은 밤을 새운 듯한 서윤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몇 시간 뒤에 있을 최종 계약식에서 벌어질 일들과 그때 자신이 취해야 할 행동들만이 가득 차 있었다. 사장과 임원들은 그녀가 밤새 헛고생을 했다고 생각하며 비웃겠지만 그들이 서명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들의 목숨줄을 그녀에게 넘겨주는 순간이 될 것이었다. 서윤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줄리안 강에게 보낼 아무런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보고서 작성을 마친 서윤은 창가로 다가가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하루가 될 것이며 그녀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야만 하는 날이었다. 줄리안 강이 보여주었던 그 오만한 미소가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을 상상하며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없었으며 오직 전진만이 있을 뿐이었다. 오전 회의는 예상대로 이서윤이 밤새 검토한 결과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올리며 시작되었고 경영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서윤이 혹시라도 꼬투리를 잡아 계약을 지연시키지 않을까 내심 우려하고 있었으나 그녀가 순순히 고개를 숙이자 비로소 긴장을 풀었다. 사장은 그녀의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고는 역시 세계적인 기업이 작성한 계약서라 완벽할 줄 알았다며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과시하기에 바빴다. 임원들은 서윤이 실력이 부족해서 문제를 찾지 못한 것이라고 수군거리며 그녀의 밤샘 작업을 무의미한 헛수고로 치부해버렸다. 하지만 서윤은 그들의 비웃음을 묵묵히 받아내며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이는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그녀는 자신이 무능하고 위축된 직원으로 보일수록 상대방의 경계심이 허물어진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줄리안 강과 그의 수행원들이 들어오자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고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다. 줄리안은 어제보다 한층 더 거만한 태도로 상석에 앉아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 바로 날인을 진행하자고 재촉했다. 그는 이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고 상대방이 검토할 시간조차 제대로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즐기는 듯 했다. 그의 시선이 구석에 앉은 서윤에게 잠시 머물렀지만 곧 흥미 없다는 듯 넥타이를 고쳐매며 시선을 거두었다. 그에게 있어 고졸 출신의 법무팀장은 거대한 비즈니스 체스판 위에 놓인 보잘것없는 졸병에 불과했기에 신경 쓸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다. 서명 절차가 시작되려는 찰나 서윤이 조용히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고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다. 사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며 눈짓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학력이 부족하여 이 복잡한 영문 계약서의 깊은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음을 먼저 인정하며 몸을 낮췄다. 줄리아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시계를 보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려는 거냐고 물었고 그의 불쾌감은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나 있었다. 서윤은 최대한 주눅든 표정을 지으며 다만 실무 책임자로서 나중에 문책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한 가지 확인만 받고 싶다고 간청했다. 서윤은 품에서 미리 준비한 회의록 양식의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이것은 계약서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는 단순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계약서 부록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가 본문보다 우선하며 그 해석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줄리안 대표가 보증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의 무지를 탓하며 전문가인 줄리안의 권위에 의존하려는 아부처럼 들렸다. 줄리안은 코웃음을 치며 아이비리그 로스쿨에서는 계약서의 정의 조항이 헌법과도 같다고 가르친다며 그녀의 기초적인 질문을 조롱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약서가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었다. 사장은 서윤이 쓸데없는 짓으로 귀한 분의 시간을 뺏고 있다며 당장 그 종이를 치우라고 소리쳤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고 고집을 부렸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신이 이 자리에서 쫓겨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며 줄리안에게 서명을 부탁했다. 줄리안은 이 소동을 끝내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동시에 자신의 법률적 지식이 절대적 진리임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펜을 꺼내 들고 서윤이 내민 문서의 내용을 대충 훑어보았는데 거기에는 부록의 정의가 최종적이며 수정 불가능한 합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는 혀를 차며 이런 수준 낮은 확인서는 처음 써본다고 비아냥거렸지만 망설임 없이 문서 하단에 자신의 서명을 휘갈겨 썼다. 줄리안이 서명을 마치는 순간 서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겉으로 안도하는 척하며 깊이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줄리안은 자신이 지금 서명한 문서가 스스로의 발목을 자르는 단두대의 칼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귀찮은 파리 한 마리를 쫓아냈다고 생각하며 만족해했다.
그가 서명한 확인서는 서윤이 밤새 찾아낸 치명적인 오류가 단순한 오타가 아니라 양측이 합의한 확정된 계약 조건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제 버텍스 홀딩스는 나중에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이 실수였다고 주장하며 빠져나갈 구멍이 완전히 차단된 셈이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거두어 파일 속에 소중히 갈무리했고 그 찰나의 순간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낚아챈 맹수처럼 번뜩였다.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사장은 줄리안에게 거듭 사과하며 서윤을 당장 회의실 밖으로 내보내라고 지시했다. 서윤은 순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겼고 쫓겨나는 모양새였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녀가 회의실 문을 나서기 직전 줄리안은 그녀의 등 뒤에 대고 공부 좀 더 하고 오라며 비릿한 조소를 날렸다. 서윤은 멈칫했으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았는데 그것은 승리자가 패배자에게 보내는 마지막 잡이었다. 문이 닫히고 복도에 홀로 남겨진 서윤은 차가운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먹을 꽉 쥐었다. 회의실 안에서는 서윤이 사라지자 다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본격적인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다. 임원들은 줄리안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아부 섞인 농담을 던졌고 줄리안은 여유롭게 웃으며 그들의 저자세를 즐겼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전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서윤이 받아낸 서명 한 장이 4자 500억 원 규모의 인수합병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서윤은 복도 끝 창가로 걸어가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자신의 개인 클라우드 서버에 방금 확보한 문서의 스캔본을 전송하여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걸었다. 그녀의 치밀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해당 문서를 법무법인 공증사무소로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는 절차까지 마무리했다. 잠시 후 서윤의 직속 부하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복도로 나와 그녀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그는 서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지만 힘없는 평사원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서윤은 평소의 냉철한 모습으로 돌아와 그에게 아무 일도 아니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키며 오히려 그에게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 그녀는 지금 당장 재무팀에 가서 회사의 현재 부채 현황과 현금 흐름표를 가장 최신 버전으로 출력해 오라고 명령했다. 직원은 의아해했지만 서윤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군말 없이 서둘러 재무팀으로 달려갔다. 서윤은 이제 다가올 방역의 시간을 위해 필요한 마지막 탄환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오후 2시가 되었고 호텔 대연회장으로 장소를 옮겨 공식적인 조인식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다. 수많은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들었고 화려한 조명과 꽃장식이 행사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사장은 말끔한 턱시도로 갈아입고 리허설을 하며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고 줄리안 강 역시 VIP 대기실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 서윤은 행사장 구석에 스태프 대기석에 앉아 그들의 축제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무릎 위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 가방 안에는 오늘 이 화려한 파티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 진실이 잠자고 있었다. 행사 시작 10분 전 사회자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오자 장내의 소란이 잦아들고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고 무대 쪽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법무팀장이라는 신분증을 내보이며 최종 서류 점검을 위해 올라가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요원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확신에 찬 태도에 눌려 길을 비켜주었고 그녀는 거침없이 단상 위로 올라갔다. 무대 중앙의 테이블 위에는 화려한 표지의 계약서 2부가 놓여 있었고 몽블랑 만년필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테이블 앞에 서서 객석을 한번 둘러보았고 맨 앞줄에 앉아있는 사장과 줄리안 강과 눈이 마주쳤다.
사장은 그녀가 왜 거기에 있는지 의아해하며 인상을 찌푸렸고 줄리아는 불쾌한 듯 비서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려 했다. 하지만 서윤은 그들에게 틈을 주지 않고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스위치를 켰고 찢어지는 듯한 하울링 소리가 장내를 가득 메웠다.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된 그 순간 서윤은 더 이상 숨지 않고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단순한 계약의 성립이 아니라 오만과 편견이 불러온 파국에 대한 선언이 될 것이었다. 날카로운 마이크 하울링 소리가 대연 회장의 웅장한 천장을 때리고 사라지자 수백 명의 하객들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단상 위에 선 이서윤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녀의 돌발 행동에 당황한 사회자가 제지하려 다가왔지만 그녀는 단호한 손짓으로 그를 멈춰 세웠고 그 서늘한 기세에 눌린 사회자는 엉거주춤 뒤로 물러섰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사장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당장 내려오라고 소리치고 싶어 했지만 생중계되고 있는 카메라를 의식하여 입술만 잘근잘근 씹고 있었다. 줄리안 강은 불쾌해한 표정으로 턱을 괴고 앉아 이 무식한 여자가 자신의 완벽한 무대를 망치는 꼴을 얼마나 더 봐줘야 할지 계산하고 있는 듯했다. 서윤은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하게 장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서윤은 정중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이 자리에 모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운을 떼었고 자신이 최종 검토 과정에서 발견한 중대한 사안을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것이 회사의 존망뿐만 아니라 투자자인 버텍스 홀딩스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녀의 발언은 마치 자신이 회사를 위해 충정을 다하는 직원처럼 들렸기에 기자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주시하며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줄리아는 코웃음을 치며 비서에게 눈짓을 보내 끌어내리라고 지시하려 했으나 서윤이 다음 말을 잇는 순간 그의 손은 허공에서 멈추고 말았다. 그녀가 언급한 것은 계약서 4권 2페이지의 제12조 3항, 즉 채무 불이행 시의 손해배상 책임 주체에 관한 조항이었다. 서윤은 단상 위에 놓인 계약서 원본을 펼쳐 해당 페이지를 정확히 짚으며 그 내용을 청중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낭독하기 시작했다. 통상적인 인수합병 계약에서 피인수 기업의 우발 채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피인수 기업의 기존 주주나 경영진에게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그러나 서윤이 낭독한 문장에서는 주어와 목적어가 기묘하게 뒤바뀌어 있었는데 명백히 인수자인 버텍스 홀딩스가 그 모든 책임을 승계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심지어 그 책임의 범위는 한도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아 만약 서윤의 회사에 숨겨진 부실이 발견될 경우 버텍스 홀딩스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물어내야 하는 구조였다. 좌중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법률 지식이 있는 기자들과 관계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버텍스 홀딩스 측 변호인단이 사색이 되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고 서윤이 가리킨 조항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로 달려들었다. 그들은 돋보기로 보석을 감정하듯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보았고 곧이어 누군가의 입에서 탄식과도 같은 욕설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완벽한 오류였으며 인수주체인 아키어러와 피인수주체인 타겟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반대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조항대로라면 버텍스 홀딩스는 돈을 주고 회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남의 빚을 갚아주는 자선 사업을 하게 되는 꼴이었다. 무대 아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줄리안 강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왔다. 줄리안은 변호사의 손에서 계약서를 낚아채듯 빼앗아 해당 문구를 노려보았고 그의 눈동자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이것은 단순한 오타일 뿐이라며
펜을 꺼내 그 자리에서 수정하면 그만이라고 소리쳤고 서윤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그는 고작 이런 사소한 실수 하나를 가지고 성스러운 조인식을 방해하느냐며 그녀의 무례함을 질책하고 상황을 무마하려 애썼다. 그의 목소리는 컸지만 그 안에 담긴 논리는 빈약하기 짝이 없었기에 장내의 분위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기자들은 이 초유의 사태를 놓치지 않기 위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줄리아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별일 아니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바로 그 순간 서윤은 준비해두었던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오늘 오전 회의실에서 줄리안이 직접 서명했던 확인서였다. 그녀는 대형 스크린에 해당 문서를 띄우라고 지시했고 곧이어 회의장 전면의 거대한 화면에 줄리안의 친필 서명이 선명하게 박힌 문서가 나타났다. 서윤은 마이크를 잡고 차가운 목소리로 줄리안 대표님께서 오늘 오전 본 계약서의 모든 정의와 조항은 최종적이며 수정 불가능하다는 점을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셨음을 상기시켜 드린다고 말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스크린 속의 서명과 단상 위에 줄리안을 번갈아가며 응시했다. 그것은 단순한 오타 수정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적인 족쇄였으며 줄리안 스스로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을 엮은 셈이었다. 서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줄리안을 압박해 들어갔는데 그녀의 논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다. 그녀는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인 줄리안 대표가 설마 자신이 서명하는 문서의 내용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리는 없다고 치켰으며 그를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만약 이것을 오타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명하는 무능한 경영자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고 반대로 내용을 알고 서명했다면 회사의 고의로 손해를 입히는 배임 행위가 되는 것이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줄리아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고 그의 완벽했던 커리어에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이 찍히고 있었다. 단상 위에 선 줄리아는 입을 뻥끗거렸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 오듯 흘러내려 그의 최고급 수트를 적셨다. 그는 항상 상대방의 무지와 실수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해왔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오만함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려들고 만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변호인단을 향해 무언가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지만 변호사들도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할 뿐이었다.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고졸 출신의 여직원이 단 한 장의 종이로 수조 원대의 거대 자본을 굴복시키는 순간이었다. 사태를 지켜보던 사장은 이제야 상황 판단이 섰는지 서윤을 바라보는 눈빛이 경악에서 경애로 바뀌어 있었다. 만약 이대로 계약이 진행되었다면 회사는 헐값에 팔려나가 공중분해되었겠지만 서윤의 기지로 인해 오히려 버텍스 홀딩스가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내야 할 판이 된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상대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키고 협상의 주도권을 단숨에 가져오는 완벽한 역전극이었다. 사장은 주먹을 불끈 쥐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다른 임원들도 웅성거리며 서윤의 이름을 다시 보게 되었다. 서윤은 혼란스러워하는 줄리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지금 이 계약서에 서명하시겠다면 우리 회사는 언제든지 환영이지만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재무적 책임은 버텍스 홀딩스가 져야 할 것이라고 정중하게 통보했다. 아니면 계약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부터 다시 재협상을 하든가 선택은 오로지 줄리안 대표의 몫이라며 공을 넘겼다. 카메라는 당황하여 얼굴이 일그러진 줄리안의 모습을 클로즈업했고 이 장면은 전 세계 금융가로 실시간 송출되고 있었다. 천재, 금융가라 불리던 남자의 신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줄리안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마이크 스탠드를 걷어차며 욕설을 내뱉었고 그 추태는 고스란히 생중계되었다. 그는 서윤을 향해 네가 감히 나를 능멸하느냐며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된 뒤였다.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여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고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서윤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처럼 단단해 보였고 그 모습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비서나 보조가 아닌 거대 자본과 맞서 싸워 이긴 승리자였다. 버텍스 홀딩스 본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는지 줄리안의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전화기를 들고 무대로 뛰어 올라와 그에게 건넸다. 전화를 받은 줄리안의 손이 심하게 떨리더니 이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아마도 본사의 최고 경영진이 방송을 보고 경노하여 즉각적인 해임이나 소환 명령을 내린 것이 분명했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윤을 올려다보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계약서를 덮고 단상에서 내려왔고 수많은 인파가 홍해처럼 갈라지며 그녀에게 길을 터주었다. 호텔 대연 회장에서의 소동이 일단락되고 장소는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VIP 회의실로 옮겨졌지만 공기 중에 감도는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다. 줄리안 강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친 채 창가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당황한 변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느라 분주했다. 그들은 계약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기 위해 필사적이었지만 이서윤이 심어놓은 쐐기는 너무나도 깊고 단단하게 박혀 있었다. 서윤은 회의실 중앙에 놓인 원형 테이블에 앉아 차분하게 차를 마시며 그들의 혼란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위압적이었다. 사장과 임원들은 서윤의 눈치를 살피며 구석에 앉아 있었고 이제 이 협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명백해 보였다. 잠시 후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켜지고 버텍스 홀딩스 뉴욕 본사의 이사회가 화상으로 연결되었다. 화면 속에는 냉철한 인상의 백인 중년 남성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화면을 뚫고 나올 듯 날카로웠다. 그들 중 중앙에 앉은 회장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상황 설명을 요구했고 줄리안은 허둥지둥 화면 앞으로 다가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이것이 한국지사 실무진의 단순한 행정착오였으며 상대방이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하지만 회장은 줄리안의 말을 중간에 끊으며 그가 서명한 확인서 사본을 화면에 띄웠고 줄리안의 얼굴은 다시 한번 사색이 되었다. 본사는 이미 모든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뿐이었다. 회장은 차가운 눈으로 줄리안을 응시하며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아이비리그 학위와 월스트리트에서의 경험이 고작 계약서 한 장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냐고 질책했다. 그 말은 줄리안이 평소 서윤에게 퍼부었던 모욕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이었기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줄리안은 입술을 깨물며 부들부들 떨었지만 본사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는 처량한 신세였다. 회장은 시선을 돌려 테이블에 앉아있는 서윤을 바라보았고 그녀에게 직접 발언할 기회를 주었다. 이것은 일개 피인수 기업의 직원에게 주어지는 파격적인 대우였지만 지금 이 판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한 결과였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목례를 한 뒤 유창하지는 않지만 또렷한 한국어로 통역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현재 유효한 계약서대로라면 버텍스 홀딩스가 우리 회사의 부채를 전액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다퉈도 승산이 충분하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만약 본사가 이 계약을 파기하고 소송을 건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할 버텍스 홀딩스의 평판 하락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신뢰도 추락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고 냉정했으며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뉴욕의 이사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귓속말을 나누었고 서윤의 비즈니스적 감각을 높이 평가하는 눈치였다. 그들은 학력이나 배경보다는 당장의 위기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했고 서윤은 그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고 있었다. 줄리아는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느끼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서윤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그는 저 여자가 사기꾼이며 교묘한 술수로 거대 기업을 협박하고 있으니 당장 고소해야 한다고 악을 썼다. 그는 이성을 잃고 서윤의 학력을 다시 거론하며 고등학교만 졸업한 여자가 국제금융의 룰을 알 리가 없다고 비하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오히려 자신의 초라함만을 부각할 뿐이었고 화면 속의 이사진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그들이 보기에 진정한 프로페셔널은 냉정함을 유지하며 회사의 이익을 지킨 서윤이었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날뛰는 줄리안이 아니었다. 회장은 줄리안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했고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차가운 선고가 담겨 있었다. 서윤은 줄리안의 모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본사를 향해 새로운 제안을 던졌다. 그녀는 402페이지의 오류 조항을 수정하는 대신 회사의 고용 승계와 경영권 일부 보장, 그리고 불공정한 독소 조항들의 전면 삭제를 요구했다. 그것은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었으며 버텍스 홀딩스 입장에서도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타협안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회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협상의 명분을 세웠다. 그녀의 제안은 패자의 비굴한 구걸이 아니라 승자의 당당한 요구였기에 그 무게감은 남달랐다. 뉴욕 본사는 잠시 회의를 거친 뒤 서윤의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들은 서윤이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과 대담함을 인정하며 그녀를 새로운 협상 파트너로 지정했다. 그리고 회장은 줄리안 강에게 즉시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고 본사 감찰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라는 해고 통보를 내렸다. 줄리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자신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라고 믿었던 권력과 지위가 단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이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고 이제 모든 사람의 시선은 줄리안이 아닌 서윤을 향하고 있었다. 사장과 임원들은 서윤에게 다가와 칭찬을 늘어놓으며 그녀가 회사를 구했다고 추켜 세웠지만 그들의 모습은 비굴해 보일 뿐이었다. 서윤은 그들의 악수를 정중히 거절하며 아직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니 실무 작업에 집중해달라고 선을 그었다. 그녀는 승리에 도취되기보다는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프로의 자세를 유지했고 그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경외감을 심어주었다. 줄리아는 비서들의 부축을 받으며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고 그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양측 실무진이 다시 테이블에 앉았을 때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버텍스 홀딩스의 변호사들은 서윤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고 그녀의 의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더 이상 영문 계약서의 복잡한 조항으로 그녀를 속이려 들지 않았으며 모든 문구를 투명하게 검토하고 수정해 나갔다. 서윤은 밤새 공부했던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철저하게 대변했고 불리한 조항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그것은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그녀는 지친 기색 없이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했다. 시간이 흘러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마침내 수정된 계약서가 완성되었고 양측 대표의 서명만이 남게 되었다. 이번에는 줄리안 대신 본사에서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명했고 사장은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도장을 찍었다. 서윤은 완성된 계약서를 손에 들고 그 무게를 느끼며 긴 숨을 내쉬었다. 종이 몇 장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는 수백 명 직원의 생계와
회사의 미래가 담겨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본사 대리인은 서윤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악수를 청하며 명함을 건넸다. 그는 서윤 같은 인재가 한국의 작은 회사에 있다는 것이 놀랍다며 기회가 된다면 글로벌 무대에서 함께 일해보고 싶다는 스카우트 제의를 넌지시 건넸다. 옆에서 듣고 있던 사장은 화들짝 놀라며 그녀는 우리 회사의 보물이라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서윤은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학력이라는 껍데기가 벗겨진 세상에서 오직 실력으로 인정받은 이 순간이 통쾌했지만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다. 세상은 힘과 능력 앞에서만 고개를 숙인다는 냉혹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한 사무실은 어젯밤에 긴박했던 상황을 모르는 채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이 지나갈 때마다 직원들은 경의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이미 소문은 회사 전체에 퍼져 있었다. 그녀가 전설적인 협상으로 회사를 위기에서 구하고 거만한 외국 투자자를 쫓아냈다는 이야기는 영웅담처럼 부풀려져 회자되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쌓여있던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누군가 가져다 놓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오후가 되자 인사팀에서 긴급 발령 공고가 내려왔는데 그것은 이서윤을 이사대우로 파격 승진시킨다는 내용이었다. 사장은 그녀를 불러 임원실을 내어주겠다고 제안하며 앞으로 회사의 핵심 인재로 키워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서윤은 그 제안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위기 앞에서는 그녀를 무시하고 구석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는 모습이 역겨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낸 것은 회사의 간판이 아니라 그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동료들과 자신의 자존심이었음을 깨달았다. 서윤은 사장실을 나오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다는 열망과 부조리한 시스템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버텍스 홀딩스와의 싸움은 그녀에게 단순한 승리를 넘어 자신의 잠재력을 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주체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저녁 서윤은 홀로 야근을 하며 사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화면 깜빡이는 커서를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10년간의 회사 생활을 회상했다. 고졸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겪어야 했던 수많은 서름과 차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흘렸던 땀방울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모든 과거와 작별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가 써내려가는 사직서의 문장들은 그 어느 계약서보다도 명료하고 단단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의 풍경은 어제와는 사뭇 달랐는데 마치 왕의 귀환을 맞이하는 백성들처럼 모든 직원이 이서윤의 출근길을 주목하고 있었다. 로비에서 마주친 경비원은 평소의 무뚝뚝한 태도 대신 정중하게 거수경례를 올렸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타 부서의 부장들은 그녀에게 먼저 자리를 양보하며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졸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꾸어 아부를 떠는 모습은 인간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편의 부조리극과도 같았다. 서윤은 그들의 과도한 친절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사무실로 향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이곳을 떠나야 할 이유가 더욱 명확해지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승진 축하 화분과 각종 선물들이 쌓여 있어 업무를 볼 공간조차 없었지만 그녀에게 그것들은 승리의 전리품이 아니라 위선의 껍데기들로 보일 뿐이었다. 오전 10시가 되자 사장실의 비서가 상기된 얼굴로 내려와 사장님이 찾으신다며 서윤을 정중하게 에스코트했다.
사장실로 들어서자 사장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시가를 피우며 마치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 과장된 제스처로 그녀를 반겼고, 테이블 위에는 임원 임명장이 화려한 금박 케이스에 담겨 놓여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앉으라고 권하며 이번 일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그녀를 이사로 승진시키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마치 자신이 베푸는 시혜인 양 거드름을 피우며 전달했다. 사장은 이제 학력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회사의 핵심 브레인으로서 자신을 보좌해달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그녀를 자신의 소모품으로 여기는 오만함이 깔려 있었다. 그는 서윤이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충성을 맹세할 것이라고 기대했는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사장의 기대와는 달리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두었던 하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고, 그 행동은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사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와 서윤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내용을 확인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며 소리를 질렀다. 그는 지금 제정신이냐고 물으며 회사가 파격적인 다을을 약속했는데 고작 사직서라니 배은망덕하다며 얼굴을 붉혔다. 그는 서윤이 더 높은 연봉을 원해서 협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원하는 액수가 얼마냐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신용을 했지만 서윤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돈이나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가치의 문제라고 차분하게 대답하며 자신이 이 회사를 떠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지난 10년간 자신이 겪었던 차별과 무시를 언급하며 회사가 자신을 필요로 할 때만 찾고 평소에는 투명 인간 취급했던 과거를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번 버텍스 홀딩스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사장과 임원들이 보여준 무능력과 비겁함에 깊은 환멸을 느꼈으며, 그런 리더십 아래에서는 더 이상 자신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쏘아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사장의 폐부를 찔렀고, 사장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이 지킨 것은 회사의 자산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과 자존심이었음을 분명히 하며 이제 그 능력을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해주는 곳에서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장실을 나서는 서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복도를 걸어가며 마주치는 익숙한 풍경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개인 물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10년의 세월이 담긴 짐이라기에는 고작 박스 하나를 채우지 못할 정도로 단촐했다. 그녀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본 동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서윤은 그저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짧게 답하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때 지난번 협상 때 그녀를 도왔던 부하 직원이 달려와 눈시울을 붉히며 정말 떠나시는 거냐고 물었고, 서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서윤은 자신의 손때가 묻은 업무 수첩과 중요 판례가 정리된 파일을 그 직원에게 건네주며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인수인계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학벌이나 스펙에 주눅 들지 말고 오직 실력과 팩트로 승부하라는 조언을 남기며 언젠가 더 높은 곳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했다.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고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그녀의 마지막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유능한 상사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그들을 지켜주었던 유일한 버팀목이었음을 깨닫고 아쉬움의 탄식을 내뱉었다. 서윤은 박스를 들고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자신의 청춘을 바쳤던 공간과 작별을 고했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출구를 향해 걸어나갔다. 건물 로비로 내려온 서윤은 대형 TV 뉴스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속보를 보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는데 화면에는 줄리안 강이 초라한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버텍스 홀딩스로부터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에 출두하는 길이었고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한때 아시아 금융시장을 호령하며 거만하게 굴었던 남자가 자신의 오만함과 실수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은 인과응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다. 기자는 그가 계약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혔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보도했고, 그의 화려했던 경력은 이제 조롱거리가 되어 전파를 타고 있었다. 서윤은 그 장면을 무심하게 바라보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다. 회사 정문을 나서자 따스한 봄바람이 그녀의 머릿결을 스치고 지나갔고 도심의 소음이 생생하게 귓가에 들려왔다. 그녀는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들었고 곧이어 도착한 택시에 몸을 실으며 기색의 목적지를 말하는 대신 잠시 드라이브를 부탁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폭풍 같은 사건들을 되새겨보았다. 단 한 줄의 계약서 오류를 찾아내어 거대 자본을 굴복시켰던 그 순간의 전율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겠지만 그녀는 그 승리에 갇혀있지 않기로 했다. 그녀에게 있어 그 사건은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티켓이었으며 이제 그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할 자유를 얻었다. 몇 개월 후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에는 서윤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간판이 새롭게 걸렸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진 사무실 안에서 서윤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대기업과의 불공정 계약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이었다. 그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류 뭉치를 내밀었고 서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계약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문장 속에 숨겨진 함정을 찾아내고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예전 회사에서 그녀를 따르다 사직하고 합류한 부하 직원이 든든하게 보조하고 있었다. 그녀의 명성은 아름아름 업계에 퍼져나가 이제는 대형 로펌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까다로운 계약건을 의뢰하기 위해 줄을 서는 상황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마녀라고 부르기도 하고 해결사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서윤은 그 어떤 호칭에도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학력이라는 계급장이 없는 이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오직 실력 하나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꿈꾸던 진정한 프로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의뢰인에게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것은 과거에 주눅들었던 표정이 아닌 당당한 리더의 얼굴이었다. 어느 날 오후 버텍스 홀딩스의 뉴욕 본사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는데 발신인은 그녀가 화상회의에서 대면했던 회장이었다. 그는 줄리안 강 사태 이후 아시아 지역의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며 파격적인 조건으로 서윤에게 파트너십을 제안해왔다. 과거 자신을 무시했던 거대 기업이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했지만 서윤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답장을 작성하며 자신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명시했는데 이번에는 그녀가 갑의 위치에서 계약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녀가 엔터키를 누르고 이메일을 전송하는 순간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대표 이서윤이라고 적힌 명패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도심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회상했다.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로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워야 했던 시간들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녀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다. 그녀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닌 자신이 만든 기준으로 성공을 정의했고 그 과정에서 단 한 줄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치열함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학력이 낮다며 무시당했던 모든 이들에게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주었지만 정작 그녀 자신에게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당연한 결과일 뿐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사무실의 불은 꺼졌지만 서윤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서며
문을 잠갔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희망과 용기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겨져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모순투성이일지라도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진리를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단 한 줄의 계약서 오류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그녀는 이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인으로 성장해 있었다.